변호사님, 법원이 통장 거래 내역을 10만 원 단위까지 깐깐하게 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채무자들이 처음에 생각하실 때 그냥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다 통과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회생도 일종의 재판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심사 절차를 거쳐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근데 판사나 회생위원이 이걸 볼 때 무엇을 보겠어요? 채무자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뒤에 따라 붙어 다니면서 1년 2년 검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을 어디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계좌 내역밖에 없는 거죠. 계좌 내역을 열어보면 돈을 받은 내역하고 돈을 쓴 내역,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돈을 받아서 어디로 지출을 했는지 전부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계좌 내역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용처 소명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요. 그럼 통장 내역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죠? 은행 통장 내역은 은행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내시면 되는데, 다만 일부 법원에서는 엑셀 파일이나 컴퓨터 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원본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제출을 한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는 최근 1, 2년 동안 활동성 계좌 내역에 대해서 전부 다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사용처 소명을 시킬 때 뭐 5,000원 쓴 거, 10,000원 쓴 거,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값 쓴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만한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입출금할 때 이 돈은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서 주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건당 100만 원이 아니라 건당 50만 원, 건당 30만 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하고 답변을 하면 변제금이 폭등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법원에서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답답한 건 채무자이지 법원이 아니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답변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신청의 진정성이 없고 불성실한 사람으로 봐서 기각해도 그만이고, 또는 소명 안 되는 금액 전액 청산 가치에 반영해도 그만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단 말이죠. 답답한 건 채무자니까 자기 자신이 그 입출금 내역에 기재된 내역을 보고 기존 채무 사용인지 사업 경비로 쓴 건지 생활비로 쓴 건지 학원비로 쓴 건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법원이 통장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문제적 지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 첫 번째는 주식, 코인, 토토 같은 사행성 지출입니다. 이런 사행성 지출은 탕진할 때 금액 자체도 크죠. 주식, 코인, 토토를 10,000원씩, 20,000원씩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계좌에서 키움증권 계좌, 업비트 계좌, 사설 토토 같은 경우는 회사나 개인 이름으로 입금을 하잖아요. 이런 내역들은 여러분 통장 계좌 내역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특정을 해서 이게 주식, 코인, 토토로 썼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다만 2022년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23년에 수원, 부산, 25년에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까지 주식 코인의 경우에는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걸로 대부분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에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한숨 놓았는데, 토토, 모바일 카지노 이런 경우에는 전국의 어떤 법원이든 아직도 전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치와 탕진입니다. 낭비, 과소비, 사치 이런 거 있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나 노래방, 술집 이런 데서 과도한 돈을 쓴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명품, 피부 미용, 성형, 해외여행 이런 데 돈을 많이 쓴 경우가 있거든요.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제 활동의 일환이니까 부동산 투자 실패한 것도 개인회생 구제해 주니까 주식 코인 똑같은 경제 활동의 실패도 개인회생 구제해 주자, 이런 논리가 성립을 했지만, 과소비, 사치, 탕진 같은 경우는 구제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보는 가장 나쁜 사유입니다. 근데 이것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백만 원씩 수차례 반복해서 5천만 원 사용했다, 해외여행 가서 2천만 원 썼다, 이런 거는 딱 드러나잖아요. 보면 금방 티가 나잖아요. 근데 20대 여성분들, 남성분들 보면 딱히 어딘가 한 군데 내가 집중적으로 탕진을 한 건 아닌데 그냥 뭐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뭐 5만원 쓰고 10만원 쓰고 뭐 친구랑 맥주 한잔 먹고 배달음식 자주 시키고 뭐 하다 보니까
채무 돌려막기 몇 년 하다 보니까 커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건을 해보면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무엇이 과소비고 무엇이 과소비가 아닌지 똑부러지게 구분한다거나 청산가치에 똑부러지게 반영하라,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찔끔찔끔 사용하다가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는 과소비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생활비로 보고 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번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 문제되는 지출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가 편파변제거든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내 부모님이나 친구, 형제한테 먼저 이체해줘서 그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 이거죠.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주는데도 순서가 있거든요. 이론상은 채권자가 평등한데 왜 금융권이나 카드 채무는 전액 변제를 안 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 거 전부 다 가족이나 친구한테만 먼저 변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최근 1년 이내에 개인 계좌로 큰 돈이 이체된 게 있다면 법원에서는 편파변제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액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문제되는 부분은 ATM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부분이거든요. 현금으로 500만원 3번 출금했는데 그 1,500만원 어디에 썼습니까? 물어보니까 채무자는 그냥 다짜고짜 생활비에 썼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명은 채무자가 해야 되고 소명을 똑바로 못하면 답답한 건 채무자라니까요. 법원 입장에서는 어디 썼는지 물어봤는데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청산가치 반영 끝, 기각 끝,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고 답답한 건 채무자란 말이죠. 근데 현금을 쓰실 때 일일이 영수증을 다 받아놨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또 뭔가 감추고 싶으니까 현금으로 출금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출금한 것은 성격상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지출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 나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거든요. 청산가치는 재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무자는 개인회생 3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돼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를 많이 해야 되고 재산이 작으면 변제를 적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낭비한 돈이 많으면 재산가치가 커지니까 내 변제금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인 생계비 154만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46만원을 변제하잖아요. 근데 내가 현금으로 출금한 거, 편파 변제한 거, 어디 가서 뭐 술 먹고 낭비한 거, 이거 다 합치니까 7,200만원이 나왔어. 그러면 나의 청산가치에 7,200만원이 반영되니까 이 채무자는 7,2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7,200 나누기 변제기간 36개월 하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변제금 46만원에서 끝날 일이 변제금 200만원까지 급격하게 오르게 되는 거죠. 사안에 따라서는 생계비를 좀 감액하거나 변제기간을 연장할 테니까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말고 일부만 반영해 주세요, 이렇게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변제금을 상당히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 청산가치 대비 소득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도 구제할 수 없어서 기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카운트 인포 사이트에서 계좌 통합 조회에서 은행별, 금융기관별, 증권사별 계좌 내역 및 은행별, 금융기관별, 증권사별 계좌 상세 내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시고 1년 이내에 모든 활동성 계좌의 최근 1년간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시고 이중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거래 경위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계좌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도 계좌별로 최근 1년간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시고 최근 1년 내에 주식을 팔아서 100만원 이상 출금한 게 있다면 사용처를 소명하시라. 가상화폐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업비트 계좌도 입출금한 기록 내역이 다 남아 있잖아요. 최근 1년간 가상화폐 거래 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최근 1년 내에 가상화폐 팔아가지고 돈 생긴 거, 그거 건당 100만원 이상 출금했다면 출금한 그 돈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인포에서 채무자의 계좌 내역,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계좌 내역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생활비하고 금융기관의 기존에 있는 대출금 변제하는 거는 봐주겠는데 그 외에 소명을 못하거나 과소비했다거나 가족이나 지인한테 이체를 했다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금융채무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말합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썼다거나 도박, 게임 등 했다거나 다단계 투자했다거나 상식에 반하는 과대한 수익금을 약속받은 투자라거나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재산에 반영해서, 다시 말해서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이지만 남아있다고 간주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변제 더하라, 이런 말입니다. 주식, 가상화폐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혹시 변호사 상담을 오시면 100% 진실대로 말씀을 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 조금 예민한 부분이 누구한테나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병을 알아야지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디에 썼는지 진실대로 말씀을 주시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앞으로 사건 처리하는데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100%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하게 썼든 현금을 출금했든 어찌됐건 현실을 마주할 용기는 필요한 것이니까 현실을 마주해야지 얼마라도 탕감받고 지금 이 지긋지긋한 돌려막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터놓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